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상당히 춥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지금 현재 미 국무부 부장관으로 있는 비건 마지막 고별 방안을 어제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지금 현재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근데 비건 방안을 두고 논란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위 최종적인 인사들이, 장관급 인사들이 모두 일제히 총 출동해서 이 오만찬 지나친 환대를 베풀면서 이 현재의 대북 정책을 결국은 바이든 정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잘못된 오해를 바이든 신정부 측에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가장 큰 원인은 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온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본인이 결정해서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스타일로 두 차례 해왔고요. 그러다가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게 아니고 밑에 실무진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건의를 받아들여서 본인이 결정하는 소위 바텀업 방식을 지지하는 그런 결정적 전략적 접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얘기하는 탑다운 방식의 정상회담, 그리고 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실질적 폐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에서도 제재를 앞세우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바이든 측에 대한 지금 현재 컨택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건을 고리로 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바이든 진영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신라 같은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바이든의 대북 정책의 차이를 미 관료들도 충분히 알거든요. 저도 이 MB 정부 출범 노무현 정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당시에 이 국정원의 여러 가지 이 해외 정보와 관련된 얘기를 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마찬가지로 당시 정부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 그리고 신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또 건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비건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은 이번 방한 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지나치게 현 정권의 소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러한 것을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바이든 행정부라 하여금 오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 그리고 김정은이의 핵 미사일의 폐기, 이런 압박 전선을 구축하는 데 차질이 올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려스럽고요. 다만 지금 현재 언론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 비건이 그동안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하고 코드를 좀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조금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특히 외교안보에 관련해서는 이제 바이든 정부 쪽에서도 공화당 쪽 인물을 쓸 가능성은 있어요. 초당적인 이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건이 전문성은 약하지만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하에 그야말로 온건론자 대화파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라고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미 국무장관, 그 다음에 백악관 안보부장은 딱 정해져 있어요. 지명이 됐습니다. 국방장관만 아직 지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다고 본다면 신임 장관급 핵심 두 자리가 이미 내정이 됐는데, 그분들도 자기와 정책 코드가 맞는 이번에 캠프 과정에서 손발을 맞춘 인물들을 대거 배치할 가능성이 크고, 또 이 국무부 또는 이 백악관 안에서 내부 발탁할 수 있는 인물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비건이 새롭게 기용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도 한미 정책 그동안에 참 수고했다, 이렇게 해서 이별의 그런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자리, 지나친 이상의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 외교 안보 고위 당국장들의 행보는 좀 로키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똑같이 이제 안보 문제인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 중국 이 견제 정책을 강력히 구사하고 있고, 이 대중 견제 정책, 즉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절대 밀리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시그널은 바이든 행정부 측, 인수인계 측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말이죠, 지난 3일 미 상하원이 합의한 2021년도 회계년도 국방수권 법안에 따르면 태평양 억지 구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서 거기에 총 예산 약 22억 3,500만 달러를 투입하는 걸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이것은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입니다. 6일자 보도.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대중 견제 정책을 계속 받아라. 이건 이러한 미 의회 상하 양원의 이 바이든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다. 그런 정부에서도 현 문재인 정권에게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크다. 즉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렇게 미 상하원 양원이 합동으로 대중 견제 정책을 구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이러한 태평양 억지 구사기라고 하는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 항목까지 별도로 신설한 걸 보면 대중 압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이든 정부 하에서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 문재인 정권 아시죠? 양재치 왔다 갔죠? 왕이 왔다 갔죠? 왕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무슨 중국의 새로운 황제가 왔다 가듯이 목에 힘을 딱 주고 왔다 갔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보면 지금까지 중국에 보여줬던 저자세 대중외교, 그러죠? 굽실거리는 대중외교의 틀을 벗어나기도 어렵다 하는, 그야말로 쉽게 얘기해서요, 속된 말로 나쁜 버릇이 들어있어요. 외교적으로 중국과 관련해서. 이런 버릇을 쉽게 버리겠느냐? 저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고 본다면 미 상하 야원의 이러한 바이든에 대한 압박을 바이든 정부는 수용할 가능성이 커요. 이미 바이든 정부는 우리 한국 이 박근혜 정부 때요, 배팅을 잘해야 된다. 중국에게 함부로 배팅하지 말라.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분이 바로 바이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은 지피지기, 즉 본인도 잘 알고 있고 또 시진핑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회의 대중 강경 정책을 상당히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과, 즉 문재인 정권과 바이든 정권 간의 이 갈등 현상, 즉 이견의 폭이 상당히 커질 우려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대중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외교, 경제 뭐 여러 측면에서 많이 있지만은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대중 견제 압박이 상당히 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 간의 군사력 편차는 약 10배 정도의 편차가 나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많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바로 주한 미군을 활용한 대중 견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렇다고 본다면 트럼프가 거의 폐지한 거나 마찬가지인 한미 연합훈련을 다시 강하게 끌고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싫어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참여, 이것을 더 강력하게 요청할 가능성이 크고, 화해의 문제에 관한 미국의 압박에 한국 정부가 동참하라는 압박도 더 커질 것이고, 지소미아로 갈등 관계에 있는 한일 갈등도 빨리 풀어라. 그래서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시켜라. 이런 압박도 상당히 클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한국 문재인 정권이 제가 보기에는 먼저 공조 강화 차원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 그리고 대중 견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핵미사일 협상의 실질적 진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러한 미국 내 조야의 정책 변화에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이러한 미 의회의 압박을 수용할 경우에는 단순한 인도 태평양 전략의 동참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는 말이죠, 사드 배치의 추가 요구,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더 강하게 요청해 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국이 보다 더 강한 반중 연합정선에 참여하라는 압박, 즉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상회담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이런 압박의 수위가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국내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원전 사건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원전 사건,
이 원전 파일 삭제한 공무원이 지금 현재 2명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국장과 그 다음에 신내림 서기관이 구속돼 있어요. 이 2명이 구속돼 있는데 국장급 공무원이 청와대를 이미 2번이나 직접 2017년도 12월 6일과 2018년도 3월 15일에 대통령 비서실에 출장을 다녀온 것이 검찰과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겠어요? 2017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4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면서 이 본격적으로 이제 폐기 문제가 됐는데요. 그 이전부터 청와대와 이 산업부 간에 이 정책 조율이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이제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직접 이루어질 경우, 즉 당시 청와대 비서관, 최이봉 비서관, 그 다음에 경제수석과 정책실장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전국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지금 많은 논란에 지금 처해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법리 해석과 법리 적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실력 부족이 이미 노출됐잖아요. 정치권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있어서 지나치게 친정권 코드를 맞추다 보니까 실무 검사들과의 알력과 갈등이 상당히 잠복되어 있고 최근에 성명 발표를 계기로 그것이 표출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낙연 측근 부실장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성윤이가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지금 반격이 강하게 개시되고 있는데 이때 이성윤의 아킬레스건이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지금 큰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이번 이제 이성윤 수사가 즉 별건 수사로 인해서 이낙연 대표의 별건 수사를 통해서 이게 사망 사건이 이르지 않았느냐. 요거를 윤석열 총장이 감찰하라 각별히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검 인권 감독관실에서 지금 감사를 경제범죄 형사부를 상대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대검 인권 정책관실에서는 이 대검 감찰부를 특별 감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동수 감찰부장이 윤석열의 감찰을 불법적으로 했다는 문제에 관해서 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 특별 감찰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법 감찰과 관련된 대검 인권정책관실의 감찰은 조남관 권한대행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대검 한동수를 대상으로, 하나는 중앙지검의 이성윤을 대상으로 해서 대검에 지금 감찰이 강력히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찰 결과에 따라서 이성윤의 운명이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큰 것이 말이죠. 이 중앙지검 이번 관련해서는 옵티머스 사건입니다. 바로 이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본격적 수사가 6월부터 시작됐는데 한 달여쯤 걸려가지고 이제 경영진을 기소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경영진을 기소하는데 이때 수사에 말하자면 일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초 이 옵티머스 사건은 사실상 로비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었는데 단순한 금융 사건으로만 보고 이성윤이는 4차장 산하의 조사부에 의뢰를 했어요. 근데 조사부는 사실상 이러한 이 금융 로비와 관련된 이런 일종의 특수수사 경험이 일천한 검사들로 꿰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성윤이가 처음에 배당할 때부터 조사부로 배당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 경제범죄조사부, 일종의 특수수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조사부로 넘어갔느냐면 7월 달에 김재현 옵티머스의 대표가 기소되면서부터 그때서야 경제범죄조사부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10월에 이르러서 윤석열 총장이 금융 로비, 이 옵티머스 사건이 단순한 금융 사건을만 보지 말고 정관계에 대한 로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갔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이르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 엉뚱하게
이낙연 비서실장, 즉 부실장 사망 사건이 이뤄진 거예요. 그럼 언제 이 로비가 있어졌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7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범죄조사부에서 달려들어갖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의 부실장에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서를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윤이가 저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뭉개는 바람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늦어졌다. 이런 비난. 그 다음에는 사망사건까지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별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수준의 인권 침해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성윤이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검 한동수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칼자루를 지금 휘두르고 있고 그 결과가 곧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은 누가 제일 큰 타격을 입겠어요? 추미애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제1차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추미애와 문재인 같은 라인에 서 있는 이낙연 대표 상당히 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라임 사건을 넘어가겠는데요.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3명, 검사 3명을 수접대줬다. 작년 7월 달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쭉 몇 달간 수사온 결과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이 현직 검사 3명을 특정해서 그중에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부장검사 1명을 이제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혐의에 이러한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인 이종필 부사장이 검찰에서 현직 검사들을 술자리에 봤다. 라임 부사장이라고 본인이 소개하니까 부부장 검사와 평검사가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진술한 것이 결정적 근거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직접 택시를 타고 이 술집 근처까지 갔다고 하는 이 결제 내역을 검찰에서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옵티머스 라임 사건이 다시 불이 붙는 또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이런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옵티머스 측에서 아까 말씀드린 7월경의 진술을 이미 정관계 의혹 진술을 많이 했는데 이 관련해서 정관계 로비 의혹 20여 명 이것이 말이죠. 신문 조서에 기재가 돼야 나중에 법원에서 이 법적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신문 조서에는 누락돼 있고 면담 조서에만 기록돼 있다는 이런 현재 이것이 언론에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지금 보도됐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면담 조서는요 법적 증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면담 조서에 기재된 것도 수위가 상당히 약하게 축소돼서 기재됐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당시에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면담 조서에만 나와 있고 이 신문 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건지 또 누구 지시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의해서 별도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도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당에서 지금 공수처법 단독 표결을 강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이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9일 내일이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관철될까 싶습니다. 관철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어제 열렸던 전국 법관회의를 통해서 7번씩이나 윤석열 총장을 밀어내기 위해서 추미애가 내세웠던 판사 사찰 물건을 정식으로 올리려고 시도를 계속했지만 그러니까 문안을 조정하면서 7번이나 시도했어요. 7전 7패가 이루어졌다는 보도. 그래서 120명 중에 어제 참여한 판사 중에 18명이 요구해서 10% 정도가 요구했는데 법관 80%가 정치적 중립 준수가 더 크다. 그리고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판사들이 이러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치적으로 판사들이 말하자면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의구현 사재단에서요 4천여 명의 시국선언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전국 법학 교수 측에서 시국선언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 교수들이 어제 비록 숫자는 10명이지만 앞으로 이제 확산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러다 보니까 정의구현 사재단 여러분들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아주 친 문재인 편이죠. 4천여 명이 시국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개혁을 최대 걸림돌이니 제거하라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성직자들이 물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할 수 있겠지만은 정의구현 사재단 같이 정치적 편향성이 큰 종교 단체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정상적인 종교 활동에 훨씬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지금 현재 여전히 공수처 설치 문제가 다시 한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이게 앞으로 전국의 핵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중화일보 그리고 이 중앙일보에서 사설을 게재했어요. 이 결론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가 모든 수사,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비리 중에 있는 수사를 전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치권에서 정치권의 눈치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전부 다 뺏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 악법을 지금 여당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법치주의를 근본을 추미애가 허물고 있는데 다시 이제는 여당이 나서서 여당 멋대로 그야말로 강행 처리할 입장으로 있어서 이제는 여당이 더 본질적으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구나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